네, 바로 정지훈 박사님 모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네. 네,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탈 운영하고 계신데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일 하고 계신지요?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저희 파트너가 미국 파트너가 두 분 계시고,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한국에서 주로 이제 펀드레이징부터 이제 투자 기업도 찾고 그 역할에서 세 명의 파트너가 운영하고 있는 벤처 캐피탈이고요. 사실 한국에서도 그동안 투자를 되게 많이 해서 재작년부터 이제 IPO를 막 하고 있어요. 재작년에도 하나, 작년에도 두 개, 올해 하나, 내년에도 하나 이렇게 IPO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엑셀러레이터라고 스타트업 초기 투자하는 것까지 하면 한 150여 개 가까이 투자를 그동안 해왔었는데, 좀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가 B2C나 서비스 쪽 말고도 이렇게 그 딥테크라고 부르죠. 테크 쪽에서도 굉장히 잘하는 회사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좀 날개를 좀 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실리콘밸리 가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이렇게 파트너들하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런 분들이 서울에서 돈을 그만큼 모아가지고 한국 기업에 많이 투자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약간은 드는데 나중에 이제 투자 성과 많이 나면 그렇게 그 두 가지가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고용이나 이런 것들도 그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즘 방송 잘 안 하시는데. 네네네. 제가 이원재 소장님 이렇게 오랜만에 하신다 그래가지고 도와드리러 나왔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본격적으로 말씀 한번 나눠볼게요. 제가 사실 페이스북 팔로워인데 페이스북에서 쓰신 글 보고 연락드렸었어요. 오픈 AI 시대가 가고 삼성전자, 테슬라, 엔비디아 시대가 온다 이런 글을 짤막한 글을 쓰셨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AI 시대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챗GPT에 우리 흥분해가지고 막 사용해보고 이런 수준인데 지금은 앞으로 이게 어떤 판으로 굴러갈지 이 이야기 조금 여쭤보려고 모셨습니다. 네, 그렇게 제목은 좀 과한 것 같고요. 오픈 AI 시대가 간다기보다는 너무 오픈 AI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 관심이 쏠려 있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견제하기 위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저는 이제 거의 모든 IT의 역사나 거의 모든 인터넷 역사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제 미래를 보는 그런 측면을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그 흘러가는 분위기가 AI 같은 경우에 크게 보자면 인터넷이 이렇게 진행됐을 때는 한 20년 정도의 사이클하고 그 다음에 지난 사이클은 모바일 사이클이잖아요. 모바일 소셜미디어 사이클하고가 두 개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AI가 흘러가는 방향성은 약간 인터넷 사이클하고 좀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인터넷처럼 AI가 이제 쓰이는 인프라로 구성되는 시기인데 그때를 잘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초기에 가장 중요했던 게 사실은 인프라스트럭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인터넷이 뜰 때 제일 먼저 돈 벌었던 회사가 어딘가 생각을 해보면은 쓰리콤이나 시스코 같은 회사들. 그렇죠. 네트워크 장비 회사들. 장비 회사들. 네. 라우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단 깔려야 되잖아요. 깔리지 않고서는 그걸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가장 범용적으로 쓰이는 이제 그 서비스죠. 또는 소프트웨어죠. 뭐, 넷스케이프라든지 이런 웹 브라우저 같은 거나 또는 웹 서버 같은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컨텐츠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확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AI 같은 경우에도 인프라가 지금 거의 없는 상황. 이게 인프라가 다만 네트워크 장비에서 GPU로 바뀌었죠. GPU 포함해가지고 이 반도체 분야로 바뀌었는데 이게 지금 수요가 딸리죠. 수요가 딸리니까 사실 돈 버는 걸로 좀 가만히 보시면은 여전히 뭐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많은 투자도 하고 서비스를 가지고는 있지만 가장 많은 돈을 벌고 가장 많이 떠오르는 AI 대표 기업이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 엔비디아라고 다들 답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미 수익도 그랬고 이제 다만 엔비디아만 먹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너무 이제 수요 공급의 원칙 따라서 수요는 큰데 공급이 작다 보니까 너무 돈을 많이 버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여기에서 그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게 되고 이거에 대항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변화될 수밖에 없게 되는데 향후 한 5년, 10년 정도 앞으로도 한 20배 가까이, 15배에서 20배 가까이 AI 반도체 시장이 커질 걸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마켓 점유율이 이제 90% 이상인데 이게 좀 줄겠지만 그래도 반도체와 관련된 쪽에서 누가 잘하느냐가 가장 핵심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에 비해서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는 서비스 분야잖아요. 챗GPT라는 서비스 분야인데 이게 모바일 때랑 같냐?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하고 휴대폰 사업자가 초기부터 들고 갔던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애플과 구글이라는 두 회사가 쭉 끌고 간, 그리고 나서 그 뒤가 이제 퍼져나간 이제 그런 양상이었는데, 이 그 OS나 모바일 때하고 굉장히 다른 점이
일단 기계 자체가 얘네들이 독점하고 있지 못하고요. 기기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도 삼성이 갤럭시 S24 발표했고 아마 앞으로도 애플 비전 프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새로운 디바이스, AI 시대의 새로운 디바이스가 뭐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직까지. 요 부분도 아직 좀 미지수인데다가 두 번째는 오픈 AI 같은 그 AI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모델 교체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이미 이제 앱 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을 쓸까 저 모델을 쓸까 마음대로 교체할 수 있는 래퍼라고 부르는데 그런 서비스가 많이 등장을 해요. 이게 등장한다는 이유는 등장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얼마든지 성능이 뒤처지거나 바뀌었을 때 락인 효과라 그러죠. 이 끌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거 교체하는 걸 얼마든지 그냥 여반장하듯이 누구나 쉽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 AI가 가진 우위가 약간 한 몇 개월 정도 우위로 보이는데 몇 개월 정도의 우위에 돈은 엄청나게 때려 넣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그 정도 투자를 한 가치 ROI가 나오는 시점하고 후발주자가 쫓아가서 그걸 교체하려고 하는 그 시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지금의 우위가 그렇게까지 공고한가? 저는 그렇게 공고하다 생각이 들지 않아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조금 엔비디아처럼 말하자면 옛날에 골드러시 때 네네. 금보다는 이렇게 청바지 장사들이 곡괭이 장사들, 청바지 장사들 잘 됐던 것처럼 좀 AI 사용하는데 필요한 반도체라든지 이런 장비를 그렇죠. 대는 기업들 네네. 계속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오픈 AI가 좀 앞서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다 바꿀 수 있는 거니까 누가 그렇죠. 더 좋은 게 나오면 네네. 그냥 확 바뀌어버릴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네요. 맞습니다. 테슬라나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은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옛날엔 엣지라고 표현했거든요. 엣지 AI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용어가 이렇게 같은 걸 가지고 바뀌죠. 온 디바이스 AI라고 이름들이 또 변동이 돼가지고 네네네네.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테슬라 같은 그 기업들은 애플 포함해서 애플도 여기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자사에 굉장히 중요한 터미널 기기를 가지고 있죠. 그 기기에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반도체를 넣어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서버 기반으로 클라우드로 쓰고 있는데 AI가 상용화가 됐을 때 정말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보이는 굉장히 많은 기기들이 AI가 탑재돼 있고 그 중에 딱 맞는 어떤 기능을 활용을 해서 로봇이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해질 걸로 생각을 하는데 로봇이라든지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폰, 새로운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 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많이 퍼뜨려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이렇게 처리하는 OS에 익숙해서 그렇거든요. 네. 근데 그게 말을 알아듣고 그다음에 우리의 동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알고서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면은 항상 디스플레이에 의존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데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터미널 디바이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 후보군을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도 일종의 커다란 AI 기계로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심지어는 빌딩도 그렇고 스피커뿐만 아니라 뭐 여기 주변에 있는 로봇들도 그렇고 다 AI 기계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기계들을 가장 잘 만들고 그게 고객 접점이잖아요. 또 네네. 소비자국의 접점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터미널 디바이스가 온 디바이스에서 AI를 잘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했을 때 네. 물론 이제 서버상의 어떤 서비스를 공적으로 이렇게 공공으로 서비스하는 그런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네. 그런 기업들한테도 상당히 기여가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나 테슬라 같은 실제 기기를 만들어내는 애플 포함해서 그런 기업들도 지금 되려 저평가 구간으로 다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럼 말씀 듣고 보니까 뭐 챗GPT가 잘 나가기는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챗GPT가 어떤 디바이스를 갖고 있는 거는 아니니까 오픈 그렇죠. AI가 네네. 그러면 고객들하고 만나려면 PC를 통해서 인터넷을 접속한 사람들만 만나야 되는 이 한계가 있고 그렇죠. 또 이제 무슨 장비를 그러니까 반도체를 같은 걸 갖고 있는 건 또 아니니까 그렇죠. 네. 자기들의 AI를 구동하는 어떤 재료나 장비는 또 딴 데서 구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그렇죠. 있네요. 항상 보면은 이제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은 처음에 잘 만든 곳이 엄청난 기회를 열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들이 끝까지 못 가는 경우도 있죠. 시대를 열어주는 역할은 했는데 결국에 그 시대를 쥐는 자는 달라지는 경우도 역사에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객관적으로 바라봐야지 이제 다만 최근에 특히 모바일 시대에
소셜 미디어가 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처음에 출발해가지고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가지고 한꺼번에 빠르게 진입하는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네. 처음에 진입한 곳들이 그들을 고객들을 들여온 다음에 락인을 시키고 플랫폼으로 넘어갔었던 성공 방정식이 지난 한 20년 동안 잘 먹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연장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지금은.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AI 같은 경우에는 소셜미디어나 모바일 시대가 이끌었던 그런 패러다임하고는 좀 상당히 다른 특징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 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만 보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시대에는 락인 효과가 있었는데 네, 네. 인터넷 시대에는 많이 바뀌었었나요? 처음에? 인터넷 시대에는 처음부터 락인 효과가 거의 없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구글이나 한마디로 완전히 정리가 되고 나서 네네네. 거의 모든 것이 검색으로 이제 쏠려 들어가면서 검색이 일부 가져갔지만 검색이 우리가 네이버나 이제 구글 같은 회사가 그 당시엔 가장 스타 컴퍼니였잖아요. 네네. 그런 회사들이 가장 최고였다고는 하지만 그때에도 아마존이나 뭐 여러 다양한 회사들이 굉장히 활개치면서 여러 서비스가 나왔었고 왜냐면 인터넷은 인프라에 가까운 거였으니까 그에 비해서 모바일이나 소셜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특정 몇몇 회사 거의 패권을 장악하다시피 했죠. 네네. 그러니까 그때하고 모바일 시대하고는 돌아갔었던 어떤 패러다임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처음엔 야후 같은 회사 되게 잘 나가고 선구자였던 것 같은데 바뀌었죠. 그게. 사라졌죠. 네네네네. 그런 게 있네요. 네. 그러면은 오픈 AI의 샘 얼트만이 지금 한국 와가지고 네. 지금 뭐 그 SK 하이닉스 최태원 회장도 만난다고 하고 삼성전자도 미팅한다고 하고 하는데 네네네. 또 뭐 돈 구하러 중동에 갔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뉴스도 네네네네. 있어요. 그런 어떤 그런 부분은 마련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렇죠. 건가요? 오픈AI도 이걸 잘 알고 있는 거죠. 네. 잘 알고 있으니까 자신들만의 어떤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고 심지어는 오픈AI가 펀드를 만들어 투자를 하는데 펀드에 투자한 회사들 중에 반도체 특히 AI 반도체 팹리스 회사에도 여러 개 투자를 했고 네. 샘 알트만이 개인적으로도 투자를 한 회사들이 꽤 있어요. 팹리스 개인적으로요? 네, 개인적으로. 이것 때문에 이사회하고 갈등도 좀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있었던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네. 그럴 만도 한 것이 이건 추정치라서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오픈 AI가 엔비디아에서 가지고 와서 쓴 반도체가 A100, H100으로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추정치지만 거의 50만 대는 될 걸로 예상하거든요. 50만 대면 한 대 몇억 원씩 한다고 아마 얘기 드렸을 텐데 네네네. 그 돈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전부 엔비디아 거를 쓰다 보니까 이 의존성이 너무 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치 제조는 우리가 넣는데 돈은 쟤네가 보내라는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아마 AMD가 이제 MI 시리즈 최근에 발표했을 때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발표하자마자 오픈AI가 자기네들 쓰겠다고 바로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엔비디아에 쏠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그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도 이제 자신들의 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려면 이제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하니까 UAE는 아마도 돈 구하러 갔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UAE가 생각보다 반도체에 그동안 투자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이제 무바달라하고 일을 같이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같이 만난 조금 무바달라가 다른 누구죠? 무바달라가 이제 만수르라고 네, 아마 네네. 들어보셨을 네네. 것 같은데 네네. 아랍에미리트 국부 펀드 중에 되게 유명한 데 중에 하나고 이번에 그 샘 알트만이 만난 분은 다른 왕자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네네. 거기가 좀 더 큰 데로 알고 있어요. 그 네. 그 아랍에미리트에서는. 근데 이제 무바달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같이 일을 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AMD 대주주였고요. 네. 지금은 2018년인가 19년인가 대부분의 물량을 정리한 걸로 알고 있고 네. 그 이후에도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글로벌 파운드리가 세계 4위의 그 파운드리 회사입니다. 지금 네, 1등이 칩 생산 회사인 TSMC, 거죠. 예, 네. 1등이 TSMC, 2등이 삼성전자건 다 제 거고, 3등이 대만 UMC, 4등이 글로벌 파운드리거든요. 네. 여기 대주주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이런 쪽에 대한 관심하고 그 반도체에 대한 걸 되게 잘 알고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돈에 투자하려고 하는 아마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돈을 구하고 중요한 건 이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 반도체 생산 공정이 굉장히 높은 굉장히 그 3나노 공정, 4나노 공정, 뭐 이런 굉장히 최고의 공정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설계한 거는 팹리스는 자기네 투자를 한다 쳐도 네. 만들어주는 곳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후보가 되는 데가 사실상 이 정도 되는 거는 두 군데밖에 못 해요. 한 군데는 당연하게도 TSMC고 네. 나머지 하나가 삼성 파운드리 이 두 개로 압축되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AI 반도체는 굉장히 메모리 디펜던트예요. 메모리하고의 속도가 되게 중요한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HBM이라고 부르죠. 3D 기반의 HBM 메모리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네, 반도체. 맞습니다. 네, 그게 엄청 중요한데 그거를 사실상 지금 SK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태원 회장이 만나는 건 텔레콤하고의 이야기도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HBM 메모리하고의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삼성 파운드리로 당연히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파운드리도 TSMC하고 삼성 파운드리 양쪽 다 얘기하면서 그림을 그려보겠죠. 예, 이건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오픈 AI가 생존 전력상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측을 그럼 해보자면 지금까지는 뭐 마케팅적으로는 오픈 AI가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마케팅 파워는 생겼는데 돈은 실제로는 엔비디아의 그 칩을 다 사고 서버 사느라고 돈을 거기다 다 쓰고. 예. 그리고 웬만한 곳들은 대부분 엔비디아 서버를 써요. 제가 이제 전 세계 최고의 클라우드 인프라에 해당하는 곳들이 얼마나 GPU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서비스를 하는지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1위가 아마존,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3위가 구글. 이게 세 군데가 1, 2, 3위고 그 다음으로 이제 알리바바라든지 저기 위챗하고 있는 텐센트라든지 뭐 이런 곳, 오라클 이런 데가 이제 4, 5, 6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4, 5, 6 같은 경우에는 거의 99% 100% 엔비디아 거 씁니다. 이제 어디나 클라우드에 올려가지고 쓰려고 하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에서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만약에 이제 쓰신다고 하면은 네이버는 에이백이라고 하는 엔비디아 장비를 많이 올리니까 이거 역시 아마 거의 100% 엔비디아 쓸 거예요. 조만간 이제 삼성하고 같이 만드는 반도체가 등장을 하면 그때부터는 좀 이렇게 달라지겠지만 근데 놀랍게도 이제 1, 2, 3위 같은 경우에 잘 보시면은 1위가 아마존인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점유율이 70%밖에 안 됩니다. 70%밖에 안 되는데 한 15% 정도가 AMD고요. 반 정도는 AMD하고 자일링스라고 얘네가 인수한 회사가 있어요. 그게 쓰이고 있고 나머지 15% 16%는 만든 지 얼마 안 된 엔비디아 자체 반도체들이 있어요. 인퍼런시아, 트레이니움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반도체가 벌써 16% 차지하고 있는데 한 1, 2년 만에 아마존에 아마존 직접 반도체가 있거든요. 근데 아마존이 전 세계 100개 국가에 대략 한 데이터 센터 100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얘네도 공식으로 발표를 안 하기 때문에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한 데이터 센터당 대충 10,000대에서 50,000대 정도 운영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평균 계산해 보면 150만 대에서 250만 대 운영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서버를. 그럼 이게 이제 포텐셜 들어가는 GPU 숫자인데 새로 만들어지는 것에 거의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제일 놀라운 건 뭐냐 하면 혹시 아마존 같은 데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할 때 X86이라고 인텔에서 만든 CPU를 이용해서 그동안 많이 했었잖아요. 거의 100%였거든요. 근데 아마존이 ARM 기반으로 서버 코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비톤이라고. 이게 지금 발표하고 나서 2년 만에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클라우드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분의 2를 지금 먹고 있거든요. 67%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체 반도체. 예, 그러니까 아마존도 TSMC에서 만들고 있는데 자체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이미 서비스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애저에서 지금 엔비디아 점유율이 80% 정도입니다. 나머지가 이제 뭐 AMD가 생각보다 많이 차지하고 있고 이번에 코발트 포함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래서 반도체 발표했죠. 그러니까 거의 반도체 전쟁 수준으로 들어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모든 회사들이 다 AI라는 금광을 찾아서 골드러시 하러 가고 있는데 가다가 보니까 청바지 사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곡괭이 사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일단은 거기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직접 우리가 청바지 만들겠다.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각자 백만 대 이상씩 다들 굴리니까. 그러면 샘 얼트만도 새로운 AI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자기가 투자한 팹랩에서 설계해가지고 그거를 TSMC나 삼성전자나 이렇게 외주를 줌으로써 엔비디아에 너무 매여 있는 데서 좀 벗어나서 가격 협상도 하고 하면서 수익성 높이겠다 이런 얘기가 가격 협상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라도 대안이 좀 있으면 그래도 좀 이렇게 협상력을 키울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번에 좀 삼성전자하고 어쨌든 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최소한 뭐 TSMC에만 또 의존해도 리스크가 너무 크죠. 어떻게 보자면은 그러네요. 그래서 파운드리 분야에서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서비스 분야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S24 발표하신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안에 이제
사실은 퀄컴도 굉장히 중요한 그 반도체 플레이어거든요. 네네. 퀄컴 반도체가 너무 이제 AI 성능이 좋기 때문에 네. 일정 부분 그거를 이제 S24의 울트라 모델에는 이제 탑재를 하게 되는데 네. 그 안에다가 이제 서비스 모델에다가 그 구글의 제미나이를 넣었잖아요. 네네. 구글의 제미나이 맞아요. 나노도 집어넣고 프로도 넣은 것 같더라고요. 둘 다 네. 넣었고 삼성 자체에서도 모델을 개발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제일 중요한 핸드셋을 만드는 기업이 이제 자사의 반대편에 있는 것만 하게 되는 것도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S24에 오픈 AI에 그 AI를 좀 탑재를 하는 것도 예, 그런 얘기도 할 수 그런 이야기도 있겠죠. 해볼 수 예, 있겠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스마트폰 얘기로 그러면 말씀하신 게 조금 넘어가 보면요. 네네네. S24 나왔는데 AI 폰 시장이 열린다고 하면서 사실 지금 마케팅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AI 폰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수준이 된 건가요? 아직까지는 좀 과한 마케팅인 것 같긴 하고요. 왜냐하면 온디바이스 AI라고 하기에는 AI 반도체가 직접 처리한다기보다는 네. 이제 클라우드하고 연결해가지고 처리하는 숫자가 꽤 많거든요. 네네네. 지금 이번에 퀄컴의 스냅드래곤 8 Gen 3 넣은 모델이 제일 하이엔드 모델이어서 그거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이제 모바일 칩으로서는 제일 좋은 성능을 갖고 있거든요. 네. 이게 돌릴 수 있는 숫자가 한 100억 파라미터 정도가 한계로 알고 있어요, 제가. 네. 100억 파라미터면 어느 정도냐면 10빌리언 모델이니까 네. 10빌리언이면은 지금 소위 얘기하는 그 되게 작은 AI, 스몰 LM, SLM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SLLM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네네네네. 그거 모델 정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아. 그 모델은 성능적으로 봤을 때는 GPT 3.5 정도? GPT 3.5 정도가 한계라서 그 이상 되는 것들은 클라우드에서 불러와야 돼요. 네. 예, 그래 네. 다만 이제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을 처리를 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네. 부분들에 굉장히 강화가 돼 있는 칩셋을 만들어요. 그래서 조금 다용도로 만들거든요. 네, 네, 네. 예, 퀄컴이나 삼성전자가 만든 엑시노스 반도체 같은 것도 대부분 그런 건데 네. 그런 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면서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미지하고 멀티모달이라고 부르죠. 이미지하고 스피킹하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아주 간단하게 처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온 디바이스에서 다 처리를 해주고 네. 복잡한 거는 이제 그 AI 사업자죠. 오픈 AI가 됐던 아니면 이번에는 갤럭시 S24 같은 경우에는 구글하고 했는데 아니면 네이버랑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네. 사업자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이게 여러 단계별로 이제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이게 여기서 처리가 되는 건지 중간에서 처리가 되는 건지 클라우드에서 처리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게만 잘 만들면 네. 되지 않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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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AI 스마트폰 시대가 열기 시작한 첫 단추는 끼워졌다라고 네, 생각을 네. 하면 되는데 이제 다만 모든 게 그냥 반도체로 이 스마트폰 내에서 다 처리되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하면 좀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반도체 얘기에서 조금 제가 궁금한 게 추가로 생기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AI 칩을 지금 만들려고 다 뛰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아마존까지도. 근데 삼성전자에서 폰을 내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 폰에 탑재되는 AI 칩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네네. 우리가 지금 얘기한 엔비디아니 이런 데서 만든 거는 주로는 서버나 그렇죠. PC에 들어가는 네네. 것들, GPU 같은 것들 얘기했던 거잖아요. 네네. 폰에 들어가는 것도 지금 충분히 개발이 돼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가 다른 트랙이에요. 아. 다른 트랙이고 다른 방향으로 해서 기술 개발을 그동안 많이 해왔고요. 네. 특히 이제 폰에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자연어 처리를 하는 그런 종류들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는 사이즈가 메모리가 엄청나게 커야 돼서 네네. 진짜 이 휴대폰에 들어가는 사이즈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네. 그에 비해서 영상 처리와 관련된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생각보다 소형화가 가능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그동안 스마트폰이나 또는 이런 작은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AI 반도체가 개발되어 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삼성만 하더라도 엑시노스 이번에 뭐 발표하기 이전부터 MPU 블록이라 그래가지고 그 안에 이걸 처리해주는 반도체 그 기술을 개발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꽤 네네네.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이 분야의 선두주자는 누가 뭐래도 퀄컴입니다. 그래서 퀄컴도 굉장히 경쟁력이 강하고요. 네. 심지어는 퀄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스냅드래곤이라고 하는 시리즈가 이제 타겟이 되는 기기가 스마트폰도 있지만 요 소위 얘기하는 우리 그 퀘스트라고 부르죠. HMD 요 뒤집어 쓰는 기계 있잖아요. 네네네네. AR, VR 관련 네. 퀘스트에 들어가는 반도체 전부 퀄컴 스냅드래곤 쓰는 거거든요. 아. 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작은 칩인 건가요? 원래 모바일 타겟이니까요. 네네. 작은 칩이기 네네. 때문에 모바일 타겟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쪽만 잘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엘리트 X라고 해서 PC 시장을 겨냥한 암 기반이긴 한데 그런 네네. 좀 하이엔드급도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바일 쪽에 있었던 것들은 다시 이렇게 하이엔드 쪽으로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엔비디아는 지금 현재 서버 쪽에서 워낙 강자 네네. 역할을 하고 있고 자동차라든지 이런 큰 돈 많이 써야 되는 거 네네네. 그래서 하나가 엄청 비싼 거 요 크게 만들어도 되는 거 그런 거에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에 비해서 저전력이라든지 작게 만드는 거에서 그동안 신경을 많이 안 써왔어요. 그 네. 이유는 이게 어쩌면 잘못하면 승자의 저주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왜냐하면 돈을 너무 많이 벌잖아요. 한 개 팔아서.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저전력에 작게 만들면 싸지거든요. 네. 싸지게 되면은 사실은 이익률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네, 생길 네, 수가 네. 있죠. 네.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엔비디아도 과감하게 이렇게 좀 작은 거에도 투자하고 만드는 쪽으로 많이 가야 되지 않을까. 안 만드는 건 아니에요. 제스 네. 나노라든지 그 라인업이 있긴 한데 뭐랄까 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느낌이 좀 있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뭐 앞으로도 한 2, 3년은 거의 만드는 대로 달라는 데가 줄 서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네, 지금은 네.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긴 한데 좀 길게 보자면 과연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 질서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작은 칩은 또 원래 통신 커뮤니케이션 쪽의 강자인 퀄컴이 또 네. 어느 정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이게 이제 게 나중에 있네요. 이제 그 우리가 네트워크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지금 5G를 하고 있으면 5G 갖고도 안 될 거란 본단 말이에요, 이제. 네네. 이제 네트워크에서의 어떤 처리도 되게 중요하니까 그럼 6G 넘어갈 텐데 네. 또 중요한 거는 이 통신 반도체하고의 결합이 되게 중요할 거거든요. 네. 그럼 이걸 누가 잘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네. 과연 엔비디아가 잘해? 라고 물어보면 아. 글쎄 라는 생각이 들죠. 심지어는 이제 브로드컴이라든지 인텔 같은 회사들도 엄청 네. 잘하거든요. 네, 네. 이런 것들도 이제 뒤에서 칼을 엄청 갈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네. AI 시대가 네. 기존 질서를 또 막 이렇게 뒤죽박죽 그렇죠. 흔들어버리는 이런 효과가 또 있네요. 생각해 보면은 PC 인터넷이 그 갈 때에는 인텔이 그냥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1등이었잖아요. 그래서 인텔 인사이드 네. 붙어있으면 좋은 컴퓨터.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고. AMD 있었는데 AMD 쟤네 좀 2등 뭐 네. 그 나머지는 거의 취급도 안 했었던 네, 그런 네, 네. 분위기였는데 모바일 시대로 넘으면서 인텔이 확 졌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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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퀄컴이 올라오고 자체 반도체는 애플이나 삼성전자가 자체 반도체를 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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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올라오게 되는 그리고 파운드리가 떠버렸죠. 네. 그 뒤에.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시대가 바뀌면서 반도체 산업 전체가 바뀐 네. 형국인데 AI 시대가 오면서 또다시 반도체 산업 전체가 요동을 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네, 네. 10분 남짓 정도까지 할게요. 네네네. 1시 10분 정도까지. 그 조금 더 얘기를 아까 폰으로 돌아가서요. 네네네. 스마트폰을 어쨌든 삼성전자가 먼저 AI 폰을 치고 나왔는데 네네네. 애플도 또 내놓는다는 아, 전망도 당연히 있고. 하겠죠. 네. 이 경쟁 구도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진짜 이제 완전히 또 다른 싸움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흥미진진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애플도 그동안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네.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치긴 하는데 이제 M1 시리즈부터 시작을 해서 네네. 노트북에 들어가는 것부터 이런 그 AI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굉장히 극대화를 하면서 M1, M2, M3 이렇게 계속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이제 TSMC가 만들어주고 있는데 솔직히 성능적인 지표라든지 또는 설계 지표에서는 약간 기대에 못 미치는 건 사실이에요. 기대에 못 미치는 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퀄컴만 못하게 이제 경쟁이 퀄컴이거든요. 이쪽은 네, 네, 퀄컴만 못하게 지금 성능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그치만 그동안 오랫동안 투자를 해오고 있고 애플의 강점은 또 누가 뭐라 그래도 폰과 스마트 시계 그리고 뭐 이제 노트북 그리고 이 서비스까지 이어지는 전방위적인 연결고리들을 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전방위적인 연결고리하고 고객 행동을 잘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가장 편리하게 서비스를 전달하는데 굉장히 잘하는 회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능 지표적으로 봤을 땐 조금씩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아이폰을 중심으로 해서 애플의 기기들하고 AI 모델을 잘 녹여내서 이렇게 잘 연결을 한다면 그러면 언제 다시 역전시킬지 모르는 부분들이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애플의 특징이 특정한 기업에 이렇게 내줘서 주도권을 뺏기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네. 그래서 애플 가만히 보시면은 오픈 AI가 다른 데는 다 찾아가는데 애플은 안 가죠. 애플은 안 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애플하고는 특별한 교류가 있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도 그렇고 왜 그러냐 하면 애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AI 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위험한 플레이가 될 수도 있고요.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그동안 지난 20년 동안 엄청 잘했는데 이제 완전히 패러다임 또 AI 기반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저런 식으로 하면 되나? 하는 생각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사실 이런 우려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이 애플을 넘은 맞아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인데,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래도 AI 시대가 열려도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선택을 해줘야 되고, 소비자들이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거를 선택을 할 때 과연 우리가 스펙이라든지 특정 기술의 기능만을 갖고 선택을 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거기선 꼭 그렇지도 않은데라는 생각도 들 수 있어서 그래서 애플 비전 프로 이번에 발표하는 게 굉장히 큰 중요한, 저는 그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이게 AI하고 밀접하게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게 첫 버전부터 성공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진 않는데, 네. 아마 얘네들이 물량을 적게 내놓고 완판 행진 쪽으로 가지 않을까. 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보통 이런 거 나오고 나서 한 3년 정도 지나면 애플이 굉장히 마켓쉐어를 많이 차지하는 경향이 네. 있어요. 네. 스마트 시계만 하더라도 초기에는 그렇게 많이 안 팔렸었는데 네. 지금 어마어마하게 팔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거를 감안을 하면 애플에 대해서도 과소평가하면 곤란하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전 프로는 뭐 400 몇십만 원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네, 되겠냐 뭐 이런 근데 생각. 저도 웬만하면 다 사거든요. 근데 저도 이건 좀 너무 비싼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네. 제가 저도 이제 맨 처음에 아이폰 쓰기 네. 시작했다 지금 애플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거든요. 네. 맥북까지 쓰면서. 근데 네네. 생각해 보면 맨 처음에 맥킨토시 나왔을 때는 엄청 비싸고 디자인은 그쵸. 좋긴 네. 하지만 저걸 저 돈 주고 써야 되나? 그 IBM 네. 컴퓨터 쓰면 싼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막 해가 지날수록 점점 이게 늘어나죠. 강력한 팬덤이 생기면서 네. 이 스마트폰이 지금 작년에 삼성을 앞질러 버렸잖아요. 네네. 판매량으로.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 일반인들은 3년 뒤에 항상 애플은 세 번째 버전을 사. 그때쯤이 가성비도 그렇고 더 좋지 않을까. 저도 아이폰 3를 제일 처음 샀던 네네네네.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저 조금 넘어가서 자동차 네. 얘기 한번 좀 여쭤볼게요. 네네네. 이것도 굉장히 큰 관심사인데 네네. 시청자분들이 테슬라 어떻게 되는 거냐고 지금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뭐 전기차가 전체적으로 위기란 얘기도 있고 뭐 네네.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자율주행차라는 관점에서 뭐 AI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네, 자율주행 자동차도 그렇고 요즘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는 패러다임이 SDV라 그러죠. Software Defined Vehicle.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이제 그 끌고 가는 자동차. 네네. 이렇게 컨셉을 바꾸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런 식으로 바뀌면서 로봇 쪽도 기술도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아까 그 디바이스 관련된 쪽에 도조라고 하는 그 슈퍼컴퓨터, AI 슈퍼컴퓨터 인프라도 굉장히 좋습니다. FSD가 거기서 돌아가는데요. 네네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당장의 전기 자동차는 약간 주춤할 수가 있고 악재들도 좀 있죠. 네. 그리고 지금까지 성장해왔던 거에 비해서 이번 한파에도 그랬고 네, 뭐 네, 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주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다른 자동차들도 비슷하고요.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 부족에 인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팔리는 것 대비 인프라가 네네. 덜 가서 이 갭이 벌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 현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되려 지금 테슬라 포함해가지고 전기차 쪽 주가가 떨어지는 게 장기적으로는 이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 더 좋은 상황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업체라기보다는 좀 커다란 로봇 포함해가지고 네. 커다란 AI 디바이스의 전초를 만들어내는, 그러면서도 뒷단에서 소프트웨어하고 인프라를 팔 가능성 있는 가장 강력한 회사 중에 하나라서, 또 더더군다나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주력하고 있는 그 기기들과 서비스하고 이 테슬라가 하려고 하는 기기하고 서비스가 좀 궤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경쟁자가 거의 없거든요. 지금 현대 네네. 자동차 정도가 거의 유일한 경쟁자 수준으로 보이는데 네. 많이 떨어지는 경쟁자지만 네, 아직은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테슬라의 그 가능성은 아직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밝게 본다 이런 네네. 말씀이시네요. 네. 쭉 외국 회사들 얘기해가지고 삼성전자 빼면 지금 다 외국 회사만 얘기한 건데 네네네. 네이버하고 카카오도 또 인공지능 전쟁에서 좀 해보겠다고 많이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 사건이 많아서 그랬는지 공격적인 이야기가 많이 안 나오고 있고 포텐셜은 충분히 있는 네네. 곳인데, 근데 아직까지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좀 불확실한 부분이 사실이 좀 있고요. 네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선명한 전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서버린 AI라고 표현을 하죠. AI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게 그냥 인터넷보다 훨씬 좀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이게 좀 전략적인 가치가 좀 있잖아요. 네. 전략적 가치가 있다 보니까 특정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국가가 그냥 글로벌 인프라한테 모든 걸 의존하기에 좀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굉장히 많이 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도 그렇고 유럽에도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데에서 이런 서버린 AI, 국가 주도 개발형 AI 그래서 그 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과 결합을 해서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 경향성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AI 분야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네이버는 이런 몇몇 개 국가들하고 이렇게 연합체를 구성을 해서 글로벌 기업들하고 대항하려고 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고 네네. 일정 부분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잘 설득만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전략적인 측면 또는 국가주의적 측면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하고 반도체 협업하는 거는 잘 될 거라고 보세요? 예, 네, 그거는 더 두고 봐야 되긴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결과물들은 비교적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도 메모리 쪽에 상당 부분 강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HBM에선 뒤졌지만 어떻게 보면은 중저가까지는 아닌데 비교적 가성비가 좋은 반도체 인프라를 제공하는 데에는 꽤 괜찮은 이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네네. 네이버가 이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같이 만들어주게 된다면은 시너지가 날 수도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낙관하기는 좀 어렵고 1등하는 곳들끼리의 뭔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낙관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좀 잘 되면 좋겠는데, 서버린 AI 네네네네. 주권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 이거는 지금 그래서 무빙 타겟이에요, 아직은. 네. 그래서 네네네. 너무 이렇게 될 거라고 지레짐작하시기보다 향후 5년 동안은 격동의 시기에 계속해서 이들 플레이어가 하나 잘하고 하나 못하고 아마 그럴 거거든요. 네네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흘러갈지를 잘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AI 시대에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뭐 핸드폰에 이어가지고 이 모든 옛날에 골드러시 때 청바지와 이 곡광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이 다 격변하는 시기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요 정도까지 하고 네네네. 다음번에 한번 더 배우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정준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